마지크 미사일! 마지크 미사일! 우리의 주인공은 완전히 실패한 귀족 리암의 몸에서 깨어나게 된다. 어린아이의 몸에 있다는 충격에 그는 패닉에 빠진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소란에 짜증이 나긴 했지만 기분이 그럭저럭 괜찮았는지 리암에게 그냥 앉아서 창피한 짓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確かさっきまで仕事終わりの晩酌を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던 리암은 모든 게 꿈일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곧 깨어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리암 해밀턴의 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된다. 잠시 후 그의 전속 하녀가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히려 한다. 리암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백작의 5째 아들이며 어제의 파티는 새로 태어난 여동생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날 오후 리암은 형 브루노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더 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 한다. 彼はブルーノハミルトン家の四男でつまり俺の兄らしい 그 과정에서 브루노가 해밀턴 가문의 4번째 아들이며 그들의 귀족 신분이 곧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본질적으로 귀족 가문들이 지나치게 오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대 내에 반드시 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세 세대 안에 아무런 업적도 없으면 귀족 지위를 잃고 평민으로 강등된다. 공교롭게도 해밀턴 가문은 현재 3세대째 별다른 성과인지 없이 흘러왔고 이 때문에 아버지와 장남 알브레빗이 필사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브루노는 평민이 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저 모든 일에 무심한 성격이다. 気ままにやらせてもらおうかな。達観してるな 리암은 브루노가 이 상황에 이렇게 무덤덤한 것에 놀라지만 사실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제 막 이 몸에 들어왔으니 인생에 대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중 가정교사가 마법 수업이 시작된다고 알린다. 마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리암은 흥분하며 마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묻는다. 그의 열정에 놀란 브루노는 창고에 마도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마법 재능이 없다고 경고한다. 그래도 교사는 재능이 없더라도 마법을 이해하는 건 가치 있다고 말하며 리암에게 공부를 권한다. 리암은 하녀에게 마도서가 있는 곳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그를 대저택 서재로 이끈다. 그곳의 방대한 지식량에 리암은 압도된다. 本の匂い 그는 책장을 훑다 기본적인 화염 마법에 관한 책을 발견하고 직접 시도해 보기로 한다. 책의 지시를 따라하자 손가락 끝에 불꽃이 피어오르는데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놀라운 성과다. 리암은 마도서 도서관에 접근 허가를 받기 위해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간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냉담하게 말한다. 다소 실망스러운 대화였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정식으로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며칠간 리암은 모든 기본 속성 마법을 익히는데 몰두한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마도서 없이도 주문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어난다. 브루노는 리암이 마법을 전혀 못 쓰는 자신과 달리 魔導書なしで？お前これを独学で学んだのか？ 놀라운 재능을 보이자 감탄하며 곧 자신만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한다. 그러면서 리암이 왜 그렇게 열심히 마법을 배우는지 묻는다. 혹시 다음 가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장남에게 눈엣가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암은 가문 내 후계 싸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단지 마법이 멋지다고 생각할 뿐이다. 기초 마법들을 모두 익힌 리암은 다음으로 빙결 마법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도서관을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그를 부른다. 리암의 마법 재능에 대한 소문이 아버지 귀에 들어간 것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심 없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아버지는 마법 시범을 요구하고 리암은 마도서 없이도 마법을 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백작은 크게 기뻐하며 이 아들을 이용해 가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리암에게 마법 공부에 필요한 자원은 마음껏 써도 된다고 허락한다.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해밀턴 영지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백작은 즉시 병사들을 소집하여 그를 포획하라고 명령한다. 긴급성을 보아하니 이 인물은 상당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그러나 리암은 그런 일에 신경 쓸 생각이 없다. 그는 그냥 다시 숲으로 들어가 마법 수련을 이어간다. 숲속을 걷던 중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다소 불안한 기색이다. 리암을 보자마자 자신을 잡으러 온 해밀턴가 사람인지 묻는다. 리암은 자신이 해밀턴가의 일원인 것은 맞지만 그를 잡을 생각도 없고 애초에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리암이 자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남자는 긴장을 풀지만 리암이 들고 있는 마도서를 보고 마법을 공부 중이냐고 묻는다. もっと
効率のいいやり方を知りたくないか？ 리암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수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리암이 떠나려 하자 남자는 그를 붙잡고 더 효율적인 마법 사용법에 관심이 있느냐고 묻는다. 흥미가 생긴 리암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자 남자는 5가지 속성 마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시연해 보인다. すごい。どうすればそんなことができるんですか？ 리암은 깊은 감명을 받고 남자는 짧은 마법 수업을 제안하고 리암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귀족들은 보통 오만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리암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남자는 의아해한다. 아마도 환생한 지 얼마 안 된 덕분일 것이다. 첫 수업에서 남자는 리암에게 땅에 2개의 마법진을 동시에 그려보라고 지시하고 리암은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다. 다음 과제는 훨씬 더 어렵다. 남자는 리암에게 2가지 서로 다른 마법을 동시에 시전해보라고 지시한다. 리암은 오른손에는 화염 칼날, 왼손에는 화염구를 떠올리며 시전한다. 시각화를 마친 후 그는 처음 시도임에도 2 마법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발동시킨다. 남자는 진심으로 놀랐는데 이 기술은 숙련자조차 익히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리암의 재능에 감명을 받은 남자는 그에게 이번엔 3가지 마법을 동시에 시전해보라고 권유한다. 리암은 시도해보지만 처음엔 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마법이 꺼져버린다. 실망한 리암에게 남자는 기술 자체는 정확히 수행했으며 단지 몸에 있는 마력의 양이 부족해서 유지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러 마법을 동시에 시전하면 엄청난 마력이 소모되기에 리암은 앞으로 마력을 제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번엔 남자가 기술의 원리에 대해 간단한 강의를 해준다. 그는 리암에게 자리에 앉으라 한 뒤 흙바닥에 도형을 그린다. 이 그림은 소수를 나타낸 것이며 이 다중시전 기술은 소수의 개수일 때만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그냥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리암은 1개, 2개, 3개의 마법을 동시에 쓸 수 있지만 4개를 동시에 시전하려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この数字が何かわかるか？ 2、3、5。 현재 이 남자는 최대 13개의 마법을 동시에 쓸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사실 그는 마력이 풍부해 16개까지도 가능하지만 소수 규칙 때문에 17개의 마법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리암은 아직 12살이기에 꾸준한 훈련을 통해 마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남자는 확신한다. 그러며 그는 리암에게 특별한 반지를 건네준다. 이 반지는 거대한 마도서와 같아서 수백 개의 마법이 담겨 있으며 리암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 들뜬 마음으로 리암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그의 어린 머릿속으로 300개 이상의 마법이 밀려 들어온다. 그는 그것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숲을 향해 돌아서 바람 속성 마법 윈드샷을 시전하고 강력한 돌풍을 일으킨다. 결과에 신이 난 리암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돌아보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 그때 한여가 나타나 숲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수상한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서 낯선 사람과는 말을 삼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저 격가지일 뿐 그녀는 아버지가 리암에게 주라고 한 마도서를 전달하러 온 것이다. 책을 건네준 후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간다. 그 순간 남자가 다시 리암의 뒤에 나타난다. 리암은 방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다. 남자는 사실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 투명화 마법을 사용해 숨어 있었을 뿐이며 이곳에 있다는 것이 들켜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리암이 방금 받은 마도서에 흥미를 느낀다며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그는 리암에게 반지를 착용한 상태로 정령을 소환해보라고 지시한다. 리암이 불의 정령을 소환하자 그것은 반지 안으로 흡수된다. 그는 이후 다른 속성의 정령들도 하나씩 반지에 봉인시켜 훗날 그들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러나 이 작업이 끝났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졌고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남자는 흙바닥에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마법 수련을 계속해라. 언젠가는 위대한 마도사가 될 것이다. 아, 그리고 내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누가 물어도 나는 여기에 없었다고 해. 리암은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단 하루 만에 얻은 지식은 혼자서 평생 노력해도 얻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남자를 자신의 스승으로서 깊이 존경하게 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리암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마법 실력이 크게 향상된다. 브루노는 리암이 오직 마법만으로 백탄이라는 귀한 재료를 만들어낸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더욱 놀란 것은 리암이 렉트로 결정이 담긴 주머니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결정들은 고갈된 마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수정이다. 브루노는 리암이 혼자서 이걸 만든 것이냐고 묻고 리암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다만 처음엔 5가지 마법을 동시에 시전해야 해서 기술을 완성하는데 꽤나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결국엔 성공했고 브루노는 동생이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리암은 스스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편 브루노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더는 곁에 없을 거라고 한다.
리암은 처음 듣는 얘기에 충격을 받지만 브루노는 하급 귀족 가문의 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집안은 해밀턴 가보다 돈은 없지만 그곳에서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한다. 리암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브루노를 축하해준다. 떠나기 전 브루노는 리암에게 조언을 하나 해준다. 사실 그들의 아버지는 딸을 원했고 그녀를 왕계 시집보내 해밀턴가의 귀족 지위를 굳히려 했다고 한다. すごいな。お前ならこの先も一人でもやっていけるだろう。どういうこと？ 그러나 리암이 남자로 태어나자 아버지는 실망했고 다시 딸을 얻기 위해 시도를 이어갔다. 그 사이 아버지는 가문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졌고 결국 무언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필사적인 행동에 나선다. 그는 숲속에 봉인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1000명의 병력을 보냈지만 이 작전은 처참히 실패했고 병력의 90% 이상이 전멸하고 만다. 지금도 아버지는 해밀턴 가문을 위한 업적을 세우려 애쓰고 있지만 브루노는 속으로 이 가문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리암에게도 독립적인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충고한다. 리암은 브루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발명품들을 팔아 자립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고 백탄은 귀한 자원이라 꽤 좋은 값에 팔린다. 하지만 리암은 이 정도 수익으로는 생활을 완전히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마침 마을에 나와 있던 리암은 라면집에 들러 한 그릇을 주문해본다. 가게 아주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라면은 너무나 맛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 맛을 무척 좋아한다. 다만 이 라면은 손으로 직접 뽑아 만든 면이라 보관이 오래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이 점을 본 리암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여러 가지 실험 끝에 리암은 저택의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 중인 하녀와 수석 요리색에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을 선보인다. 그는 그릇에 면 덩어리를 하나 넣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맛있는 국수 요리가 완성된다고 설명한다. 리암은 정령들의 힘을 이용해 면을 요리하고 탈수시켜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빠르게 조리되는 상태로 만든 것이다. 이 아이템은 데이트를 칠 거라고 확신한 리암은 상인 조합으로 달려가 판매를 요청하지만 상인은 해밀턴 가문의 5째 아들인 리암은 아버지나 장남 알브레빗의 서면 허가이가 없이는 어떤 제품도 유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망한 리암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이 거래 거절은 알브레빗이 상인에게 지시한 것이었다. 그는 동생이 자신보다 성공하는 걸 견딜 수 없어 리암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다. 하지만 리암은 형의 이런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제품을 반드시 판매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우선 그는 자신이 만든 제품들을 마법 반지의 아이템 박스에 가득 담는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정령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환하기 위한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텔레포트 마법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리암은 완벽한 자기 복제를 해냈고 그 복제체를 인접 지역으로 보낸다. 해밀턴 지역 내에서 제품을 팔 수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 팔겠다는 것이다. 며칠 후 리암은 복제체로부터 소식을 받는다. 복제체는 이미 놀라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속도라면 리암은 정말로 독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マジックミサイルマジックミサイル 리암은 물건을 팔지 않을 때면 항상 자신의 복제체를 이용해 공격 마법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는 마침내 매직 미사일 마법의 제어에 성공했고 그 덕분에 스스로가 꽤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리암은 재빨리 복제체를 해제하고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뜻밖에도 방문자는 알브레빗이었다. 알브레빗은 단도직입적으로 리암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다. 리암은 알브레빗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문의 후계자로서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 알아보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밝혔듯이 리암은 가문 내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나중에 독립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알브레빗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리암이 독립할 생각이라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암이 더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헌터 길드에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다. 早く独立したいですね。できれば腕一本で食べていける職業がいいです。 그날 늦게 리암은 헌터 길드로 향한다. 그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본다. 너무 어린 리암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눈길을 보낸 것이다. 시선을 무시하고 리암은 길드 마스터를 만나기 위해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간다. 이미 알브레빗에게서 리암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길드 마스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시험하겠다고 한다. 그는 리암에게 아무 마법이나 사용해서 공격 마법을 자신에게 시전하라고 한다.
하지만 리암은 마법 주문이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 터라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알브레빗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길드 마스터는 리암이 평균보다 조금 강할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리암이 마법을 시전하자 길드 마스터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다행히도 리암은 직접 겨누지는 않았다. 진정한 뒤 길드 마스터는 리암에게 B랭크를 부여한다. 이제 정식 랭크를 가진 리암은 첫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하려는데 그 순간 한 소녀가 다가온다. 그녀는 자신을 아스나라고 소개하며 리암의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팀을 이루어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원래 혼자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던 리암은 파트너가 있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제안을 수락한다. 리암의 대답에 기뻐한 아스나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신나게 끌고 간다. 하지만 리암은 당황스럽다. 둘 다 아직 임무 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스나는 A랭크 이상의 파티에게만 공식 임무가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그 이하의 랭크는 위험한 몬스터를 사냥해서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 운이 좋게도 그들은 곧바로 늑대 몬스터를 마주친다. 불행히도 단 한 마리가 아닌 무려 늑대 떼 전체였다. 아스나는 이 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반면에 리암은 둘이 함께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늑대들을 무력화시킬 테니 아스나에게 마무리를 부탁한다. 리암은 돼지 정령 둘을 소환해 늑대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미끼로 사용한다. 늑대들이 물어뜯는 순간 리암은 흙의 요정들에게 몸을 확장하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늑대들의 턱이 고정되며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늑대들이 마비된 틈을 타 아스나는 한 마리씩 처리해간다. 전투가 끝났을 때 그들은 총 42마리의 늑대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다. 시체를 길드 마스터에게 가져가자 그는 두 사람의 팀워크와 실력에 깊이 감탄하고 특별 임무를 제안한다. 며칠 후 중요한 인물이 마을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 인물이 다치는 일이 생기면 큰일이라며 길드 마스터는 길을 막고 있는 갑옷 애벌레를 처치해달라고 요청한다. 리암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임무를 수행하러 나선다. 그들은 비교적 쉽게 애벌레를 찾지만 아무리 공격해도 전혀 효과가 없다. 아스나의 검격도 리암의 마법도 모두 튕겨져 나갈 뿐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애벌레를 절대 쓰러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쉬는 동안 아스나는 농담처럼 이 갑옷을 뚫을 수 있는 건 운석뿐일 거라고 말한다. 물론 이곳에서 운석을 소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리암에게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아스나에게 애벌레의 주의를 끌어달라고 부탁한다. 무슨 계획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아스나는 리암을 믿고 애벌레를 유인한다. 애벌레가 완벽한 위치에 도달하자 리암은 아이템 박스를 열어 거대한 바위를 떨어뜨린다. 그 순간 바위는 애벌레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깔아뭉갠다. 그 방법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근처에 숨어있던 두 번째 애벌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애벌레를 죽인 후 탐지 마법으로 주변을 탐색하자 두 번째가 잠복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대비했던 것이다. 리암과 아스나의 이 활약에 감탄한 길드 마스터는 약속했던 보상의 5배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며칠 후 중요한 손님이 도착하는 날 리암과 아스나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밖에 모인다. 리암의 아버지와 알브레빗도 손님을 정식으로 맞이하기 위해 함께 참석한다.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리암에게 유독 관심을 보인다. 여러 사건이 지나고 결국 그는 리암과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하는데 리암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남자는 자신을 제임스 스탠리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는 리암에게 어떻게 레이먼드의 반지를 손에 넣었는지 묻는다. 도둑질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리암은 벌떡 일어나 자신은 절대 스승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외친다. 그리고 숲에서 있었던 만남을 모두 설명한다. 이야기를 들은 스탠리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건 정말 레이먼드가 할 법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리암을 도둑으로 몰았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레이먼드가 제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스탠리는 레이먼드의 제자가 얼마나 강한지 직접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는 보조자인 사이먼에게 한쪽 구석에 서 있으라고 지시하고 리암에게 가장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보라고 도전장을 건넨다. 리암은 시험을 받아들이고 자세를 잡은 뒤 매직 미사일 마법을 준비한다. 마법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 그는 최근에 배운 주문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 주문은 마법의 힘을 증폭시키는 기술로 시전자의 마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할수록 효과가 크다. 리암은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 주문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 리암의 매직 미사일은 평소에 7발이 아닌 무려 11발이 한꺼번에 날아간다. 불쌍한 사이먼은 이 공격을 막지 못하고 방어막이 뚫려 직접 타격을 입는다. 제임스는 리암의 다량 마법 시전에 감탄하며 보상을 제안하고 기사 자귀를 수여하겠다고 말한다. 기사가 된다는 것은 리암이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알브레빗도 더 이상 그를 후계자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お前の兄から敵視されなくなるだけでも大きいだろ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편 레이먼드를 잘 아는 제임스는 그가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언급하며 리암에게 최근에 그런 장난을 경험한 적이 있냐고 묻는다. 리암은 생각난 듯 아이템 박스를 연습하던 중 실수로 숲속의 호수를 말려버렸던 일을 떠올린다. 그때 그는 호수 바닥에서 레이먼드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리암 앞으로 쓰인 것이었고 레이먼드는 졸업 선물로 100kg의 금을 주고 싶었지만 전부 호수에 빠뜨렸다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금을 금가루로 만들어 강물에 섞었다는 내용이었다. 리암은 그렇게 많은 금을 그냥 강에 흘려버린 건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제임스는 레이먼드의 성격상 단순한 장난만은 아닐 것이라며 더 깊이 조사해보라고 조언한다. 제임스의 말을 받아들여 리암은 다시 호수로 가서 물을 전부 다시 말리기로 한다. 이번에는 아이템 박스를 이용해 금가루만 따로 분리하는 방법을 떠올린다. 그렇게 하자 숨겨진 문이 열리며 내부에서 또 다른 쪽지가 나타난다. 레이먼드는 그 안에 최고 레벨의 마도서를 숨겨두었으며 이를 풀어낸 리암에게 진짜 졸업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은 이 마도서를 끝내 다루지 못했지만 리암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리암은 마도서를 살펴보다가 또 다른 세계 Another World 라는 흥미로운 마법을 발견한다. 수시간의 시행착오 끝에 리암은 마침내 마법을 성공적으로 시전하게 된다. 이 마법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을 생성하며 그 공간은 오직 리암만이 통제할 수 있다. 어디에든 차원문을 열 수 있고 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이 마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며 리암은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곧 다시 아스나와 함께 사냥을 나간다. 이번엔 거대한 개구리를 상대하게 된다. 리암은 먼저 불속성 정령들을 소환해 공격을 개시하지만 개구리를 쓰러뜨리기는 부족했다. 그러자 개구리는 궁극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공격이 날아들기 직전 리암은 재빠르게 아스나를 자신의 차원 공간으로 끌어들여 두 사람 모두를 강력한 감전 공격에서 보호한다. 개구리가 힘을 모두 소진한 뒤 두 사람은 방역에 나서 개구리를 처치한다. 잠시 후 그들은 개구리의 마법석을 가지고 길드에 돌아간다. 길드 마스터는 두 사람이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거의 믿지 못한다. 그 임무는 A랭크였기 때문에 꽤나 고전할 줄 알았지만 리암에겐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길드 마스터는 계속 리암만 언급하며 칭찬하자 아스나는 그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낸다. 길드 마스터는 사과하며 리암이 워낙 많은 부분을 담당했기에 아스나가 함께 있었다는 걸 깜빡했다고 말한다. 아스나가 리암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길드 마스터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 리암이 아스나를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리암과 아스나는 동시에 그 제안을 거절한다. 노예가 되면 리암의 어떤 명령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길드 마스터는 대신 아스나가 리암의 계약수가 된다면 리암의 힘에 비례해 그녀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스나는 곧바로 리암의 노예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 私リアムを信じてるから変なことはしないって 결국 둘은 계약을 맺게 되고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아스나는 갑자기 사라진다.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곧 리암의 등 뒤에 다시 나타난 아스나는 너무 빨리 움직였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계약이 체결된 순간 아스나는 머릿속에 들려온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새로운 고유 스킬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름은 스피드스터였다. 리암은 이 현상이 무척 흥미롭다고 느끼고 또 한 번 실험해보고 싶어진다. 그러나 계약수를 만드는 데에는 하나의 단점이 있다. 복종을 강제하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스킬 하나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아스나는 이 일에 잘 맞는 사람을 알고 있다. 두 사람은 아스나의 친구 조디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다. 마침 조디는 특별히 바쁜 일도 없었기에 리암의 계약수가 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계약이 마무리되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조디도 고유 스킬을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조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드 밖으로 나갔다가 샌드위치 2개를 들고 돌아온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팔이 부러진 남자에게 건네주고 남자가 그것을 먹자 그의 팔은 바로 회복된다. 조디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고유 스킬이라고 설명한다. 며칠 후 리암은 제임스와 다시 만나게 된다.
제임스는 스칼렛 공주가 곧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리암은 왜 공주가 자신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런 먼 길을 오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제임스는 그에게 상기시킨다. 리암은 A랭크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한 번에 11개의 마법을 시전할 수 있으며 계약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고유 스킬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주는 특히 리암이 자신의 계약수들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암은 단호하게 그런 식의 시연은 거부한다. 제임스는 리암이 여왕의 요청을 거절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리암은 확고하다. 조디와 아스나는 비록 계약수일지라도 자신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며 그들을 누군가의 오락거리로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리암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은 제임스는 결국 그를 그냥 보내준다. 리암이 떠난 후 조용히 시중을 들고 있던 하녀가 사실은 변장한 공주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제임스는 리암이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공주에게 사과하지만 공주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인다. 친구를 위해 왕족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더욱 궁금해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과연 리암이 자신과 직접 대면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지 확인해보고 싶어진다. 다음날 리암은 변장을 벗은 스칼렛 공주에게 아련하라는 소환을 받는다. 리암은 그녀에게 하는 모든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궁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린다. 하지만 스칼렛은 여유를 부릴 생각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리암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리암이 무장 애벌레와 거대한 개구리를 쓰러뜨렸다는 놀라운 업적에 대해 들었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고위 마법 없이 개구리를 처치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며 감탄을 표한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암의 계약수들에게도 뻗쳐 있으며 곧바로 그들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리암은 그녀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말을 강제로 따르게 하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스칼렛은 귀족의 직접적인 요청을 정말로 거절할 생각이냐고 묻는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리암은 흔들림 없이 대답하고 친구들을 누군가의 구경거리로 만들 수는 없다고 단호히 거절한다. はい仲間を見せ物に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는 스칼렛의 분노를 감수할 각오까지 하고 있었지만 예상외로 그녀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 높은 권위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이는 리암이 처음이었고 그게 무척 흥미롭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는 이 순간부터 리암에게 남작 자귀를 수여하겠다고 선언한다. 리암은 당황하며 자신이 그런 자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만 스칼렛은 이미 리암을 마음에 들어댔고 공주인 그녀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이 결정으로 리암의 가문은 귀족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고 스칼렛은 그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내민다. 계약수 전용 마도서였다. 리암은 남작이 되는 것보다 그 마도서에 훨씬 더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 마법책 연습에 나선다. 잠시 후 리암은 숲속에서 마도서를 읽으며 연습하고 있었다. 책 안의 마법은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숙련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가 연습에 열중하고 있을 때 브루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브루노는 이미 결혼해서 집을 떠난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리암은 왜 여기 왔냐고 묻자 브루노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저 남작이 된 동생을 직접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리암이 사실상 아버지보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리암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백작이고 자신은 겨우 남작인데 어떻게 더 높을 수 있단 말인가. 브루노는 이 나라의 귀족 제도에 대해 설명해준다. 이곳에서는 귀족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뛰어난 업적을 세워 자귀를 받은 자, 다른 하나는 단지 세습으로 자귀를 이어받은 자다. 자연히 업적으로 얻은 자귀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리암은 이런 체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지만 설령 지금 자신이 아버지보다 위에 있다고 해도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마법 공부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궁의 복도를 걷다 알브레빗과 마주친다. 리암이 인사를 건네지만 알브레빗은 무례하게 무시하고 지나친다. 리암은 대체 무슨 일로 그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알브레빗은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걷는 중 하녀 둘이 리암의 업적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듣자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리암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가서 그의 밑에서 일하라는 것이다. 하녀들은 알브레빗이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즉시 사과하지만 알브레빗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하녀들에게 리암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답은 명백하다. 한 명은 12살의 고유 스킬을 부여할 수 있는 마법 천재이자 남작 자기를 받은 인물이고 다른 한 명은 아무런 업적도 없는 응석바디였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하녀들은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오히려 알브레빗이 더 뛰어나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 말에 만족한 알브레빗은 자리를 떠나며 반드시 자신도 뭔가를 이루어내고 리암보다 나은 존재임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한다. 다음 날 리암은 아스나와 조디를 만나기 위해 마을로 향한다. 세 사람은 최근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조디와 아스나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덕분에 주변의 남자들은 질투 어린 눈빛으로 리암을 노려본다. あれすっげえ美人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암은 세 사람이 정식으로 파티를 구성하길 원하지만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기에 먼저 그들의 의사를 묻는다. 아스나와 조디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에 기꺼이 리암과 파티를 이루기로 한다. 그날 늦게 세 사람은 함께 숲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난다. 조디가 활을 쏘자 화살이 늑대의 목에 정확히 꽂힌다. 늑대가 힘을 잃기 시작하자 아스나가 달려들어 검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리암은 아스나를 칭찬하며 그녀가 계약수가 된 이후로 훨씬 빨라졌다고 말한다. 향상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조디는 계약 덕분에 노안이 사라지고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한다. 리암은 농담 섞인 말투로 시력이 좋아지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조디에게는 명확한 답이 있다. 특히 궁수로서 시력이 좋아지는 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리암은 손을 들어 조디의 눈에 강화 마법을 시전하고 그녀의 시야는 전보다 훨씬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아스나는 리암에게 지금 뭘 한 거냐고 묻는다. 리암은 기본적인 강화 마법을 써서 조디의 시력을 더 좋게 만든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아스나는 그게 멋지다며 자신에게도 같은 마법을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리암은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아스나의 전투력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력을 향상시키는 마법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이제 20분의 20 시력을 가진 조디는 활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부 리암 덕분이기에 그녀는 매우 감사해한다. 하루 종일 사냥을 마친 후 리암 일행은 길드로 돌아오지만 그곳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묻자 알브레빗이 숲에 봉인을 풀어 대형 재난을 초래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리암은 알브레빗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봉인된 몬스터를 쓰러뜨리려 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린다. 어느 정도 책임을 느낀 리암은 급히 숲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중상을 입었고 많은 이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다. 리암은 이 끔찍한 피해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흙에 커져 있는 알브레빗을 발견하고 달려가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나 알브레빗은 리암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그 순간 길드 마스터가 막대기로 알브레빗의 머리를 후려치며 이 광란의 상황에 정신 나간 귀족이 더해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알브레빗이 끌려간 후 길드 마스터는 리암에게 와줘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아스나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설명을 시작한다. 사실 이 숲에는 리암의 증조 할아버지가 봉인했던 용의 마수라돈이 봉인되어 있었는데 알브레빗이 그 봉인을 풀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라돈이 숲을 돌아다니고 있다. 다행히도 라돈은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었기에 완전히 회복하려면 약 일주일이 걸릴 것이며 그 전에 다시 봉인을 완료하면 대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라돈의 새끼들이었다. 이번 피해를 낸 주범은 바로 그들이다. 작은 라돈들이 이 정도의 파괴를 일으킨다면 진짜 라돈이 힘을 되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길드 마스터는 라돈을 다시 봉인하기 위한 인원을 모두 모아둔 상태였지만 새끼 라돈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리암은 할 수 있는 만큼 돕기로 하고 라돈의 위치로 달려간다. 그곳에는 3마리의 작은 라돈들이 라돈을 지키고 있었다. 中型犬くらいの大きさしかないのに 새끼 라돈들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기에 아스나는 공격할 기회를 잡고 돌진한다. 그러나 그 순간 새끼 라돈 중 하나가 아스나를 향해 화염구를 발사한다. 아스나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뒤에 있던 나무는 완전히 증발하고 만다. 리암도 매직 미사일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새끼 라돈들이 화염구로 맞받아쳐 공격이 무력화된다. 리암은 자신의 최강 마법조차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암에겐 마지막 수가 남아있었다. 그는 아스나에게 조디를 데리고 멀리 떨어지라고 지시한다. 새끼 라돈들이 리암에게 돌진하는 순간 그는 타이밍에 맞춰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 그들을 통째로 차원 속에 가둬 버린다. 3마리의 새끼 라돈을 혼자서 처리했다는 사실에 길드 마스터는 경악하고 리암 본인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아슬아슬한 승부였다. 이제 새끼 라돈의 위협이 사라졌기에 길드 마스터는 라돈을 다시 봉인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그동안 아스나와 조디가 리암 곁으로 돌아오고 리암은 둘이 무사한 것에 안도한다. 그들은 그가 쓴 마법에 대해 묻고 리암은 그 마법이 별개의 차원을 생성하는 마법이며 자신이 문을 닫는 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되기에 새끼 라돈들이 탈출할 걱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그 순간 리암은 머릿속에서 목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라돈의 정신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라돈은 리암을 향해 거대한 영혼을 지닌 인간이라 부르며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혼란스러운 리암은 자신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답하지만 라돈은 그의 몸과 영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말에 리암은 자신이 리암 해밀턴의 몸으로 환생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품지만 라돈은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돈이 알고 있는 것은 리암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리암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라돈은 리암과 함께 그의 삶을 동행하고 싶다며 만약 리암이 동의한다면 그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오히려 리암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 리암은 라돈에게서 어떤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 순간 라돈의 육체는 비처럼 흩어지며 리암의 영혼 속으로 흡수되고 그의 손에 용의 문양이 새겨진다. 리암은 라돈의 힘이 몸 안을 흐르는 것을 느끼고 시험삼아 매직 미사일을 하늘로 발사해본다. 놀랍게도 이제 그는 무려 17개의 마법을 동시에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분명히 라돈이 준 힘 덕분이었다. 하지만 라돈의 힘을 다루는 데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 리암의 마나 밀도가 너무 강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극심한 두통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원인이라는 걸 깨달은 리암은 즉시 마나를 억제하고 무심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진심을 보이기 위해 그는 길드 마스터에게 금가루 10kg을 내어주며 전투 중 중상을 입은 이들의 치료비로 사용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밤 리암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는 리암 덕분에 알브레빗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제임스가 아직 마을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리암의 업적이 곧 왕도에 전해질 거라고 말한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리암은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 새로운 2개의 마법이 떠오른 것을 발견한다. 흥분한 리암은 곧장 밖으로 나가 그것들을 시험해본다. 몇 시간에 걸친 연습 끝에 그는 결국 새로운 마법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시전한다. 그것은 작은 라돈을 소환하는 마법이었다. 조금 더 연습한다면 전투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지만 지금은 그저 귀엽기만 한 애완동물 수준이었다. 리암이 작은 라돈과 놀고 있을 때 공주 스칼렛이 우연히 뒤에서 다가온다. 그녀는 리암이 방금 사용한 마법이 성스러운 마법임을 즉시 알아챈다. 원래도 리암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속 마법까지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온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리암에게 용의 마술을 처치한 대가로 보상을 주기 위함이다. 스칼렛은 개인적으로 리암에게 더 높은 귀족 자귀를 수여하고 싶었지만 다른 귀족들이 영지 하나 없이 연이어 승진하는 어린아이에게 반발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그녀는 리암에게 피닉스 훈장 3등급을 수여하기로 한다. 또한 그녀는 리암이 어떻게 그 용을 처치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고 말한다. 그 업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리암을 국가적 영웅으로 공식 지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암이 그 마술을 흡수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스칼렛은 경악한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방금 전 리암이 성속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본 그녀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이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다음날 리암은 3,000 골드가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받는다. 일종의 함구료였다. 그는 왜 공주가 이렇게까지 침묵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당분간은 그녀의 뜻을 따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다. あんな多額の報酬周りに邪推してくれと言わんばかりだ。 3회. 물론 그는 이미 공주에게서 입막음 돈을 받은 상태였다. 수상함을 느낀 제임스는 리암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리암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며 별일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공주가 그에게 그렇게 큰 액수의 입막음 돈을 줄 정도라면 분명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제임스가 집요하게 몰아붙이자 결국 리암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실토했다. 그는 그 증거로 주문 하나를 시전해 보이며 이 마법은 석화나 독을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상태,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는 이 사실에 놀라워했지만 성스러운 마법이 신의 행위로 여겨지는 걸 생각하면 완전히 놀랄 일은 아니었다.
アメリア、エミリア、クラウディア初級申請魔法オールクリア。 제임스는 리암에게 세 마리용의 전쟁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지만 리암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래서 제임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오래전 세 마리의 강력한 용들이 벌인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은 다 한 마리의 승자가 남을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스러운 마법 덕분이었다. 이후 그 용은 한 인간과 손을 잡았고 그의 마법은 이 왕국의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제임스가 손을 잡았다고 말하자 리암은 그 용과 인간이 결혼해 자식을 낳았다는 뜻인가 싶었지만 제임스는 그게 아니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리암 자신이야말로 용과 하나가 된 존재 완벽한 예시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리암은 라돈이 자신의 몸과 융합했던 일을 떠올렸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둘은 분명히 하나가 된 셈이었다. 제임스는 리암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나라 건국 신화를 재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지금 당장 더 급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해밀턴 가문이 귀족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조상이 용의 악마를 봉인한 업적 덕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라돈은 그런 악마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세운 건국용이라는 것이다. 리암의 가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의 건국자를 봉인한 셈이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해밀턴 가문은 귀족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 분명했다. 리암은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아버지와 알브레빗이 가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라돈이 봉인당한 것에 분노해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리암은 마음속에서 라돈과 대화를 나누었고 라돈은 인간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리암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제임스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며 라돈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리암은 이 왕국의 구세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잠시 후 리암은 길드에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녀들이 그를 끌고 갔다. 어리둥절한 리암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야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녀들은 최근 리암이 용의 악마를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모험가들이 그들의 파티에 들어가려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아스나와 조디에게 리암을 설득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후보자들의 목록을 정리해 놓았지만 솔직히 말해 인상적인 인물은 없었다. 그래도 파티의 리더는 리암이기에 최종 결정은 그의 몫이었다. 그 후 리암은 집으로 돌아가 목록을 읽어보려 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한여가 보여줄 게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각 귀족 가문의 아가씨들이 리암의 아내가 되고 싶어 보낸 청혼 요청들이었다. 리암은 인기를 얻게 된 이상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라 당황했다. 심지어 그의 형까지도 편지를 들고 왔지만 다행히 형이 직접 결혼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혼인한 가문의 친척 중 한 명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브루노는 리암에게 도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갑자기 청혼이 쏟아지는 거냐며 물었다. 아무리 용을 물리쳤다 해도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리암이 성스러운 마법에 대해 털어놓은 건 공주와 제임스뿐이었다. 하지만 공주가 준 거액의 입막음 돈 덕분에 다른 귀족들도 그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다. 번거롭긴 했지만 리암은 새롭게 얻은 인기를 꽤 즐기고 있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리암은 조디와 아스나를 데리고 숲으로 나갔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포켓 차원을 열었고 그 안에 들어가자 두 사람은 중앙에 커다란 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리암은 이 집을 목수에게 지어달라고 한 뒤 아이템 박스를 사용해 이곳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지만 아스나는 과거 라돈들의 집처럼 이 집도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했다. 리암은 이제 이 마법을 완전히 숙달했기 때문에 이 안의 것들이 더는 사라지지 않으며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이곳에 옮겨 놓았다고 말했다. 리암은 아스나와 조디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고 두 사람 모두 꽤 즐거워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조디는 이곳이 항상 밝기만 해서 잠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말을 들은 리암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어둠의 정령을 소환해 공간을 어둡게 만들기로 했다. 효과는 있었지만 너무 잘 작동한 나머지 집 전체가 완전히 암흑에 잠겨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암은 불의 정령을 소환해 벽난로에 불을 붙였지만 결과는 마치 공포영화 세트장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어둠의 정령에게 어둠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타깝게도 이 정령은 하급이라 그런 조절 능력이 없었다. 중급 정령이라면 가능했지만 리암은 아직 중급 어둠 정령을 소환하는 주문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아스나는 하급 정령이 중급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때 리암은 자신이 맺는 정령 계약이 레벨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그 어둠의 정령과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정령은 중급으로 진화했다. 정령은 리암에게 계약을 맺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중급이 된 이후에는 공간을 밤처럼 어둡게 만드는 수준으로 어둠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리암에게 언제든 자신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암은 중급 정령 마법을 사용할 줄 몰라 다시 소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정령은 리암이 착용하고 있는 마법 저장 반지를 가리키며 그 반지를 통해 자신을 흡수하고 소환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리암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직접 시도해보니 정말로 반지가 정령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리암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정령들도 계약을 맺고 레벨을 올린 뒤 모두 반지에 저장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실상 자신만의 중급 정령 소환 서적을 가진 셈이 되었다. 다음날 리암은 라돈의 요청으로 숲으로 향했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라돈은 그에게 라돈 주니어 중 하나를 소환해달라고 했다. 리암이 소환하자 라돈 주니어는 장벽의 틈을 만들어 숲속에 숨어있던 수십 마리의 픽시들을 드러냈다. 픽시들은 리암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다치지 않기 위해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리암은 그들에게 자신이 적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려 했고 자신을 여기에 보낸 것이 라돈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라돈의 이름을 듣자 픽시들은 조금 안심한 듯 리암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었다. 픽시의 날개는 물약 제작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료라 과거 인간들이 픽시들을 멸종 직전까지 사냥했었다. 그래서 라돈은 직접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숲의 장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라돈이 리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리암에게 픽시들을 대신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리암은 우선 픽시들과 정령 계약을 맺고 싶다고 말했고 픽시들은 라돈의 부탁을 받고 온 리암을 믿고 동의했다. 라돈은 리암에게 계약을 맺을 때 이름도 지어주라고 했는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인간의 마법에 더 큰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리암은 픽시 중 한 마리와 계약을 맺으며 그녀의 이름을 레이나로 정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계약이 완료되자 레이나는 픽시에서 엘프로 변신했다. 라돈은 이 변화에 흥미로워했지만 그다지 놀라진 것 같지는 않았다. 반면 리암은 완전히 당황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라돈은 마법 계약과 이름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마법력이 공명하여 일반적인 효과보다 훨씬 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모든 계약에 이름을 붙이라고 조언했다. 이 계약의 효과를 본 다른 픽시들도 앞다투어 계약을 원했고 모두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모든 픽시들이 엘프로 변하면서 레이나는 리암에게 지시를 달라고 요청했다. 리암은 그저 라돈의 부탁을 받아온 것이어서 그 이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픽시들이 모두 엘프가 되었으니 그들만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진화한 픽시이자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가진 레이나를 마을의 리더로 임명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엘프들은 마을을 짓기 시작했고 리암은 많은 마법력을 소모해 계약을 맺은 탓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회복을 시도했다. さすがに疲れた。魔力の使いすぎだ。 그때 숲 깊은 곳에서 강력한 마력이 감지되었고 리암은 그것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나무에 달린 황금빛 열매 하나를 발견했고 그 열매는 엄청난 만화를 방출하고 있었다. 궁금해진 리암은 레인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레이나는 그것이 픽시들이 만든 열매로 공기 중에 떠도는 만화를 모아 응축해 만든 만화헌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암이 먹어도 되는지 묻자 레이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다. 그는 열매를 잘라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그의 마법력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 마력 용량도 크게 증가해 무려 19개의 주문을 무언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날 리암은 마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고 레이나가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그들에게 마을을 질라고는 했지만 사실 집을 짓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최선이었다. 리암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직접 그들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칠 준비를 해두었다. 그러나 수업은 엘프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산적들이 우연히 이 숲으로 들어왔고 엘프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를 납치해 돈을 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리암은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즉시 수지를 놓아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산적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하려 들었다. 이에 리암은 분신을 소환해 동시에 공격을 가했고 순식간에 산적들을 제압했다. 수지를 구해내긴 했지만 리암은 이 숲이 엘프들이 살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고 당장 떠오르는 곳은 자신의 포켓 차원이었다.
하지만 공간이 충분할지는 확신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땐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를 확인해보니 전날 먹은 픽시허니 덕분인지 차원의 공간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었다. 이건 리암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 그는 모든 픽시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고 그렇게 그들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다. 잠시 후 리암은 자신의 영지로 돌아와 포켓 차원을 열었고 엘프들이 그 안에서 나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다른 지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암은 그들에게 이제는 공격받을 걱정 없이 자신의 땅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엘프들은 감사했고 동시에 리암이 단 하나의 주문으로 자신들을 모두 이곳으로 옮겼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엘프들은 리암 앞에 무릎 꿇고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그가 통치만 해준다면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낀 리암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자신을 왕이라 부르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왕이라는 칭호에 따라오는 정치적 부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지도자가 된 그는 이들이 정착할 적절한 땅을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4날이 지나도록 리암은 엘프들의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라돈에게 배운 새로운 마법을 쉬지 않고 연습했다. 마침내 그 마법을 익히게 되자 리암은 모두에게 일렬로 서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약 100km 떨어진 봉긴의 섬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순간이동시켰다. 이 땅은 라돈이 직접 봉인한 곳이었지만 리암에게는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허락했다. 보통 여행했다면 4일이 걸릴 거리였지만 라돈에게 배운 순간이동 마법 덕분에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었다. 리암은 엘프들에게 이제 이곳이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집을 지을 사람은 필요했다. 당분간 리암은 엘프들을 보호하기 위해 리틀 라돈들에게 경비를 맡긴 채 집으로 순간이동했다. 집에 돌아온 리암을 공주가 찾아왔고 그녀는 라돈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리암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봉인의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공주는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고 리암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궁정 기술자 중 한 명을 데려와 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도와달라 할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자를 데려가는 대신 리암은 골락의 분신을 만들어 공주와 함께 봉긴의 땅으로 순간이동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공주는 이곳이 바로 전설 속 약속의 땅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전설을 떠올리며 인류의 구원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대대로 왕실의 전하에 내려온 반지가 그 열쇠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반지가 리암에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리암이 반지를 만지자 거대한 대지가 그의 의지에 따라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광경에 압도당한 공주는 리암 앞에 무릎을 꿇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곳에 나라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리암은 이 모든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았지만 공주는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며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리암은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크 미사일 17대! 골락의 분신의 지도 아래 엘프들은 마을 건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그동안 리암은 근처를 배회하는 몬스터들을 마법으로 처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거북이를 쓰러뜨린 순간 리암은 누군가가 뒤에 서 있는 기척을 느꼈고 돌아보니 스칼렛 공주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칼렛은 황급히 사과하며 주인의 엄청난 마력에 매료되어 바라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암은 여전히 스칼렛이 고집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불편했기에 자신을 섬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그녀는 왕국의 제2공주이고 지위로만 따지면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스칼렛은 그것이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가문은 용의 피를 이어받고 있기에 대체로 그녀와 같은 여성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략 결혼에 이용되었다. 그런 삶보다는 차라리 용신 라돈의 신하가 되고 싶다는 것이 스칼렛의 진심이었다. 그녀의 진실된 충성심을 느낀 라돈은 그녀에게 북쪽으로 1km를 걸어가 보라고 했다. 그곳에 그녀의 흥미를 끌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며 라돈의 지시에 따라 스칼렛과 리암은 숲속을 지나 고대 유적의 입구에 도착했다. 내부로 들어가자 방 한가운데에 거대한 금속 용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용이 갑자기 꿈틀거리며 공격 태세를 취했다. 당황한 리암은 라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라돈은 이 생명체가 자신이 만든 수호자 중 하나이며 당연히 공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암이 이마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하나 제거하면 그 용은 충직한 동료가 될 것이라 했다. 듣기엔 간단해 보여서 리암은 즉시 순간이동으로 용의 이마 위로 이동했고 성스러운 창을 이용해 문자를 꿰뚫었다. 그러자 용의 방어 모드는 즉시 해제되었다. 認められたのですね。 용은 본능적으로 스칼렛의 혈통에 흐르는 용의 피에 반응했고 그녀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했다. 기뻐진 스칼렛은 그 용을 자신의 수호룡으로 받아들였다.
리암이 지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스칼렛은 용이 리암의 공격으로 입은 상처에서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키고 싶다며 유적에 남기로 했다. 리암은 여전히 스칼렛처럼 고귀한 존재가 자신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었지만 라돈은 리암이 그에 걸맞은 인물이 되기만 하면 더는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순간 리암은 엘프들이 건설 중이던 마을 쪽에서 이상한 마기 흐름을 감지했고 곧바로 순간이동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리암이 본 것은 완전히 파괴된 마을이었다. 엘프들은 리암에게 늑대인간 무리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늑대인간들이 다시 나타나 이 신성한 땅에서 당장 떠나라고 요구했다. 리암은 늑대인간들이 자신들과 엘프들을 침입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늑대인간들이 공격해왔고 리암은 순간이동으로 피한 뒤 약간의 마법으로 방어했다. 늑대인간들은 계속해서 리암 일행을 몰아내려 했지만 그때 리암은 라돈 주니어를 꺼내 자신이 라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큰 실수를 깨달은 늑대인간들은 즉시 마을을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엘프들은 늑대인간들이 라돈의 신하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괜찮다고 말했다. 소녀들은 늑대인간들도 리암의 정령으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늑대인간의 리더 역시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리암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녀와 계약을 맺고 이름을 크리스라고 지었다. 다음날 리암은 마을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크리스와 늑대인간들이 도우면서 건설 작업은 훨씬 빨라지고 있었다. 리암을 발견한 크리스는 기쁜 얼굴로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리암이 건설 상태를 묻자 그녀는 한 구역을 가리키며 어제 파괴한 집을 재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어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리암은 늑대인간들이 집을 복구해 줄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했다. 물론 마법으로 한 번에 수리할 수 있다면 훨씬 빨랐겠지만 그런 주문은 반지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자 라돈은 수리 마법이 없다면 리암이 직접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리암은 자신이 마법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라돈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리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 존을 따라 리암은 새롭게 창조한 주문을 나무 조각에 시전했고 크리스에게 그것을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다. 크리스는 리암의 지시에 따라 나무 조각을 3개 내리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각은 순식간에 원래 상태로 복구되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새 것처럼 보였다. 리암은 이게 바로 자신이 방금 만든 새로운 마법, 기억 유지, Keep Memory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마법은 무생물이 어떤 형태를 기억하게 하여 어떤 피해를 입어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그는 이 주문을 마을의 집들에 걸어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Keep memory 命のないものをその時の形で記憶する魔法だ。 주문 창조에 익숙해진 리암은 다양한 마법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결국 폭발형 마법 미사일도 개발해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주문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막 그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긴급 호출을 받았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침입해 여기 사는 픽시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리암은 즉시 달려가 상황을 확인했고 침입자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 앞을 막아서며 이곳은 자신의 나라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리암을 그저 어리석은 아이로 보고 무시하며 계속 나아가려 했다. 이에 리암은 경고 사격을 날려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되레 분노하며 리암을 공격했고 결국 리암은 전원 무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병사들을 처리한 후 리암은 마을로 돌아왔고 레이나는 픽시들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녀는 원래 이 픽시들이 숲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습격을 받고 이곳으로 피신해왔다고 설명했다. 리암은 이곳이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며 마음껏 머물러도 좋다고 했고 원한다면 계약도 맺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픽시가 너무 많았기에 리암은 이름을 붙이는 데만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느덧 그는 이름 지을 아이디어조차 바닥나기 시작했다. 다음날 리암은 여인들을 포켓 차원 안으로 불러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투구 하나를 보여주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스칼렛은 그 투구에 새겨진 문장이 팔타 왕국의 문장임을 즉시 알아보았다. 팔타는 자밀 왕국,
퀴스타도르 왕국과 함께 약속의 땅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였다. 이는 어제 침입했던 병사들이 팔타의 척후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고, 만약 그렇다면 곧 자밀과 퀴스타도르에서도 척후병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세 나라는 원래 계곡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었지만 라돈이 펼쳐두었던 환영 장벽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려 들고 있었다. 스칼렛은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지켜내려면 리암이 이곳에 직접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리암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렇게 결심이 서자 스칼렛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다. 토지, 사람, 그리고 힘. 리암은 이미 땅은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리암의 명성이 퍼지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자들이 생길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군사력. 리암이 아무리 강해도 그가 없을 때 땅을 지킬 방어력이 있어야 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가 앞으로 약속의 땅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이 땅을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리암은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에 조금 당황했지만 늑대 인간들이 전투에 특화된 종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국 이 땅의 방위를 맡기기로 했다. 스칼렛은 이제 리암이 할 일은 마을을 계속 발전시키고 적들을 물리쳐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주변 국가들도 무력으로 땅을 빼앗는 것보다 리암과 동맹을 맺는 편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두 이 계획에 동의했지만 다음 날에는 상황이 리암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다. 리암은 자밀 왕국에서 온 귀족 로나르도라는 남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자밀 왕국의 국왕이 리암과의 동맹을 원하며 자신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만약 리암이 동맹에 동의한다면 왕은 스칼렛 공주와의 결혼까지 허락하겠다고 제안했다. 리암은 자신이 아직 그럴 만한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다. 스칼렛의 이전 행동들을 고려할 때 자밀 왕국은 이 땅이 용신 라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고,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리암은 아직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이 없었기에 즉석에서 정신교감 마법을 만들어 스칼렛과 연결한 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스칼렛은 그에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둘이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반년 정도는 나라를 확장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리암은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로나르도에게 스칼렛 공주와의 결혼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왕족에게 걸맞은 국가로 성장할 시간을 갖기 위해 결혼은 1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로나르도는 이해했다며 리암의 입장을 왕에게 전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다. 일이 일단락된 후 리암은 왕도에 있는 스칼렛 공주의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리는 너무 멀었기에 스칼렛이 그의 분신을 데려가도록 한했다. 분신이 저택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리암의 본체를 순간이동시켜 전송했다. 이제 스칼렛의 저택을 방문한 이상 리암은 언제든지 이곳으로 다시 올 수 있었다. 왕도에 온 건 처음이었기에 도시를 둘러보고 싶었지만 다른 나라의 지배자로서 여기서는 조용히 움직여야 했다. 스칼렛은 그에게 차를 마시러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리암은 저택 안에서 라돈의 마력 흔적이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칼렛에게 이 저택 안에 라돈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다. 스칼렛은 리암을 저택 내의 대성당으로 안내했고 그곳엔 라돈의 석상이 보존되어 있었다. 이 석상은 스칼렛의 외가 쪽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지만 라돈은 수천 년 전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기에 아직 남아있는 줄은 몰랐다. 라돈은 리암에게 석상에 All Clear 주문을 시전하라고 지시했다. 리암이 주문을 시전하자 석상이 빛을 내며 갑자기 스칼렛의 몸으로 흡수되었다. 아래를 내려다본 스칼렛은 자신이 지금 강력해 보이는 마법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와 동시에 몸속에서 넘쳐나는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리암의 주문 중 하나인 성스러운 창을 시도했고 마침내 주문을 완성시켰다. 다만 모든 만화를 소모한 탓에 완전히 탈진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라면 절대 시전할 수 없던 주문을 성공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다. 라돈은 그녀가 착용한 이 갑옷이 착용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일부 자신의 성스러운 마법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칼렛의 신체는 아직 이 갑옷의 힘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 이건 라돈이 만든 모든 갑옷 중 가장 강력한 황금 갑옷 골든 아머이었기 때문이다. 스칼렛은 하위 등급의 갑옷이라면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들은 전쟁 중 모두 분실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자 리암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라돈이 원래 그 갑옷을 만든 존재라면 자신이 다시 재현하면 된다고 했다. 라돈은 그의 열정을 재미있게 여겼고 갑옷 제작을 돕겠다고 하며 먼저 고미스릴 하이 미스릴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리암은 스칼렛에게 고미스릴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문제없다고 답했다. 그로써 모든 준비가 끝나자 리암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여러 시도를 거친 끝에 스칼렛에게 딱 맞는 새로운 갑옷을 완성했고 그녀에게 착용해보라고 건넸다. 먼저 계약을 체결해야 했기에 리암은 그녀에게 석상 위에 피 한 방울을 흘리라고 지시했다. 스칼렛이 그대로 따르자 그녀의 몸은 다시 한번 마법 갑옷에 휩싸였고 이번에는 라돈의 마법을 사용해도 쓰러지지 않았다. 라돈은 리암이 자신의 갑옷을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이야기가 갑옷으로 이어지자 라돈은 리암에게 자신이 만든 가장 강력한 갑옷, 파멸의 수호자 루인 과디언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는 과거 신들의 전쟁에서 라돈이 직접 착용했던 갑옷이었고 리암이라면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착용을 권했다. 리암과 스칼렛은 다시 마을로 순간이동했고 리암은 수호자 라돈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려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수호자는 갑옷 형태로 변했고 리암은 그것을 착용해 무려 37개의 마법을 동시에 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마법력 고갈로 인해 리암은 쓰러지고 말았다. 스칼렛은 곧장 그에게 달려갔지만 리암은 자신은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라돈은 리암이 살아남은 것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 갑옷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3명뿐이었고 주문까지 성공적으로 시전한 사람은 리암이 처음이었다. 라돈은 말한다. 만약 리암이 이 갑옷을 완전히 익히게 된다면 그는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다음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